교수님, 1회차에서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 재난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전세 사기가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지에 대해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전세 사기가 100년 전에도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케이스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전세 사기라는 키워드로 이제 과거 뉴스 아카이빙 하는 사이트에 가서 봤을 때 첫 번째 걸리는 케이스가 조선일보 기사예요. 조선일보 1933년 7월 30일인데 제목이 없는 집을 방세, 그러니까 없는 집을 전세를 낸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노파를 사기쳤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건 개요는 이 노광선이라는 사기꾼이 종로 소재에 있는 김영자 씨 소유 가옥을 500원에 매입하기로 가계약을 한 다음에 본인이 조금 비용을 지불을 해요. 한 세네 달. 그리고 이게 가계약이니까 이 노광선이라는 사기꾼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김영자 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계약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주인 척해서 그 노인의 전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편취하고 도주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망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집인 척 해가지고 전세 자금 받고 편취해서 도망가는 것. 본질은 뭐냐면은 보증금 편취예요. 보증금 사치. 그리고 관련해서 두 번째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조선일보 1938년 기사인데 제목 자체가 전세 사기 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이라는 게 사실 꾼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의 한, 그 한이라는 게 놈 이런 단어인데 제목 자체가 전세 사기 꾼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약간 좀 진화된 전세 사기 케이스예요. 이거는 최재하 씨라는 사람이 자기 집이 있어요, 죽첨정에. 근데 이거를 금융회사로부터 집을 저당 잡아서 3,000원을 빌려요. 당시 3,000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이 안 갚아요, 일부러. 그래서 이게 경매에 넘어가요. 근데 경매에 넘어간 걸 숨긴 다음에 3인으로부터 방 한 칸, 두 칸씩 전세 작업을 또 받아요. 그래서 3,000원 편취한 거에다가 보증금 다 해서 950원 편취한 거. 그리고 이게 거의 4,000원 돈을 갖고 편취를 해요. 이것도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미추홀이든 어디든 보면은 결국은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이게 경매에 넘어가면서 사단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선우가 뒤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구조예요. 즉 1930년대에 최초에 일어난 케이스도 지금과 똑같은 케이스고 38년에 기사에 나온 케이스도 거의 구조가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그럼 당시 사건들이 현재랑 매우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본인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속여서 전세금 편취한 거, 일부러 집을 경매에 넘겨버려가지고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를 편취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케이스 몇 가지만 더 들여다보면은 전세 사기 케이스가 30년대, 40년대 굉장히 크고 60년대 좀 인 다음에 70년대하고 8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1940년 케이스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본인이 다른 사람 집을 월세로 계약을 해요. 월세로 계약을 한 다음에 자기가 본인 집이라고 또 속여서 복덕방을 속여요. 복덕방을 속인 다음에 1940년대에 우리가 사실은 경성이 산업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요.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당시 주택 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전세가 급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경쟁을 시켜요. 방이 좀 12칸짜리 집을 빌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이죠. 12칸짜리 집을 빌려가지고 한 칸, 두 칸 쪼갠 다음에 자기는 22칸짜리 집을 지금 월세로 빌린 거예요. 근데 속여서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한 거고, 한 칸, 두 칸, 세 칸을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그 돈을 갖고 또 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있고 1972년 케이스는 이제 삼각지 아파트인데 건설회사가 우선은 삼각지 아파트라는 데를 다 졌으니까 입주자들을 모집을 해요. 입주자 할 때 분양도 모집하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 전세로 들어올 사람들도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근데 이때 조건이 뭐냐면은 분양금 80% 일시 완납을 하게 하고 20%를 이제 은행 저리 융자를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건설회사가 또 뭘 하냐면은 대지를 담보로 서울은행에서 7억 5천만 원 융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그때도 이제 은행권을 해서 융자 받고 경매를 넘어가게 한 다음에 보증금
받은 다음에 편취해서 날랐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건설회사가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해서 돈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20%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건설업자가 서울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은행 돈을 받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매로 넘어가요. 물론 이게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일부러 안 갚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분양 가구하고 전세 가구가 모두 돈을 떼고 아파트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구조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제 80년, 81년은 전세 사기가 진짜 극단으로 치달은 해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정우선 씨라는 사람의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78년에 자기가 경매를 받아서 집을 싸게 사요. 싸게 산 다음에 조흥은행이라고 지금 옛날 신한은행이 조흥은행 합병한 건데 조흥은행에서 1,600만 원 빌리고 네 가구한테 이제 전세를 빌려줘요. 그래서 이거를 전세금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김민숙 씨라는 사람한테 돈을 또 빌리고 가등기를 한 다음에 이 돈을 갖고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주가 이제 민금숙 씨가 되면서 이것도 또 안 갚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빌렸던 그 전세금 그리고 은행 돈 갖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결국 지금 그거랑 비슷해요. 건축주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건축주가 그 건물을 만들 때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본인이 피해를 입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돈을 보증금을 받잖아요. 받음과 동시에 바지 사장한테 계약하고 자기가 나른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사실 이게. 그게 1981년에 나타난 거예요. 스케일이 다를 뿐이지. 따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구조가 너무너무 흡사해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는 많은 빌라들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와 비슷한 경우도 있었다고 들어서요. 혹시 말씀? 그러니까 사실 이 무자본 갭 투자라는 게 이런 상으로 하면 몇백 채, 몇천 채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천 케이스 보면은 이 건축왕하고 그 뭐 빌라왕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셋이서 이 두 명은 이제 아마 바지 사장을 벌이고 돌아가셨고요. 이론적으로 이 세 명이서 한 2,500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좀 짜고 친다고 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몇백, 몇천, 몇만 채도 가능한 구조죠, 사실은. 그 집이 뭐 한 2억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보증금이 2억과 같거나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2억짜리 주택에서 2억 2천에 받는 2천만 원 또 남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사실 무자본 갭 투자가 아니고 이건 사실은 그 무한대 수익률의 갭 투자인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론상으로 몇천 채를 갖는 게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매매가가 전세 가격보다 높아야 되는데 매매가가 한 10억이면 전세가는 8억 정도가 적당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세 사기 일어나는 데는 우리 가격을 모르니까 전세 가격 자체가 매매 가격보다 높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은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붙느냐예요. 근데 과거에서도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굉장히 붙었을 때 전세 사기가 일어났었어요. 그 케이스가 뭐냐면은 1977년 케이스인데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한 채가 당시에 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세금이 570만 원이니까 전세금을 안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800만 원 아파트 보증금 570 있으니까 230 갖고 그걸 샀어요. 이걸 갖고서 사채업자한테 800만 원을 빌려요. 800만 원 빌리고 이제 가등기 한 다음에 도주해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하고 전세가 붙어버리니까 소액만 투자를 한 다음에 소액만 투자했지만 자기네 집의 가치는 큰 거잖아요. 그만큼 대출을 일으켜서 튄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구조가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게 무자본 갭 투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 용산구 케이스만 아니고 여의도 삼익 아파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일어났긴 했었어요. 그럼 전세 사기가 아주 오래된 것이면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봐서 1930년대 굉장히 심하고요. 60년대 조금 일어났었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0년대하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을 본다고 했을 때 주택 수요가 폭발할 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성이라는 도시가 산업화를 2번 겪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어마어마하게 산업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경성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때 이제 북촌이나 이런 데 보면 조그만 한옥들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이제 두 번째 산업화라는 게 60년대, 70년대 나타나는 거죠. 박정희 정권 시대에 나타난 부분들. 근데 이제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극심해요. 굉장히 극심하고,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로 비화돼요. 예를 들어서 1981년 11월 17일 경향신문 기사는 제목 자체가 전세금 사기 엄중 처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사채업자랑 짜서 법망을 피해서 전세금을 가로치는 신종 사기가 부쩍 늘고 있어 전세를 살고 있는 서현민을 괴롭힌다. 즉 이것도 나쁜 건축주 1인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채업자랑 짠다는 거예요. 이게 역시 조직범죄예요.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건축주하고 중개인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은행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80년대도 존재했었고 81년 12월 29일 동아일보 기사는 전세 사기 162명 검은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때 이제 하도 극심하니까 치안본부에서 11월 하순부터 한 달 동안 일제 수사했는데 그때 검거된 게 이 액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사실 그때도 나온 경우들이 좀 지금이랑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1980년대 초에도 전세 사기가 매우 많이 일어났고 또 신문 사설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고 검거가 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전세 사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정부 책임 방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전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 전세가 절대 안정적인 게 아닌 것.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 리스크, 전세를 계약을 하고 그날 전입신고를 해도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그 리스크. 이건 어마어마한 리스크예요, 사실은. 그 법적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금융화되는 리스크.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금융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융화되는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이거 제도 자체가 리스키한 건데, 위험한 건데, 그럼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안정화시켜 주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사기를 일으키는 집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은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둘 다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제가 정부 책임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케이스를 아까 여러 가지 봤지만은 1930년대부터 일어났던 케이스들이 구조가 지금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적 문제가 100년 된 문제고 그게 아직까지 안 풀렸다고 하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1981년 신문 기사 제목 자체가 전세금 사기 엄중 처벌이에요. 그럼 그때 됐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해결할 시점인 것이고 다른 신문들을 보니까 특별법 논의가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인간 거래여서 발생한 피해를 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논거를 사실 정부에서 해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동의하기 힘든 게 이거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게 100년 된 문제라고 하면 정부 책임 존재한다고 봐서 이 논리는 되게 좀 저는 억셉트가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 사기하고 PF 사태라든지 아니면 홍콩 ELS 사태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형평이 없나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PF 사태를 도와줘서는 안 돼요. PF 사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금융회사하고 디벨로퍼하고 시공사가 한 건데 거기는 왜 들어가냐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국가가 책임을 방기해서 문제가 일어난 전세 사기는 사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홍콩 ELS도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이상해요. 물론 은행이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투자에 대한 책임 본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건데. 근데 여기에도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여기에 깔린 건 뭐냐면은 가난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사회적 배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정부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책임을 방기하고 이거는 니들이 잘못한 건데 똑같은 농구로 PF하고 홍콩 ELS를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쪽은 도와준다고 했을 때. 교수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